푸른밤 종현입니다. 집중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필요한 일에만 시간을 쓰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주말이 오든 휴학, 휴직을 하든 발전적이지 못한 일로 시간을 보내면 괜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죠. 스펙 쌓기도 중요하고요. 공부나 업무 관련 고민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무런 의무감 없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창조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일부러라도 불필요한 일을 한대요. 그렇게 시간을 버리면서 머리를 식히는 거죠. 쓸데없고 불필요한 일을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말이 있는 건지도 몰라요. 2월 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6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앤소니 해밀턴의 Best of Me 였습니다. 오프닝에서 휴일의 중요성 이야기를 나눴는데 되게 얘기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쉬는 게 필요해. 정말 쓸데없는 짓 하는 시간도 좀 있어야지 몸도 마음도 쉬고, 그래야 뭔가 좀 생각에 대한 환기도 되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들 얘기하지만 잘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음의 여유라는 걸 찾는 방법, 아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걸 뚜렷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런 걸 얻게 된다면 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모를 때는 사실 이런 자세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쉴 때 정말 제대로 한번 쉬어보는 것. 쉰다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거, 이것도 물론 쉬는 거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불필요한 일들, 이런 걸 하는 것도 쉬는 효과를 크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매주 토요일이죠.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합니다. 영화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 모시고요.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지 기대해 주십시오. 3부에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푸른밤에서 설 특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8일 설 당일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손편지 사연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기타 라이브도 함께 합니다. 내 생에 따뜻했던 겨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만나니까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손편지 보내실 분들은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2월 9일에는 현재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없는 곡들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찾아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미래엔 N기출, 차이용 중국어, 다우닝 산업, 세정 웰메이드, 기아 자동차, 삼성 정밀화학, 롯데 관광개발, 개념 플러스 유형, 미건 의료기와 함께합니다.
밤 종현입니다. 모든 복수에는 크든 작든 그 나름의 카타르시스가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영화에서는 보는 내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함께 공유하다가 마지막 복수씬에서 시원하게 해결되는 그 클리셰를 기대하곤 하는데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요 복수극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클리셰를 벗어난 두 편의 영화와 함께하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정말 오랜만에 뵙는. 이 누구세요? 네, 한류 스타 아니야? 제가 좀 일본에 다녀오느라고. 야, 한류 스타 아니랄까봐 일본에서 아이고, 네, 공연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곧 시작이 될 거여서요. 이미 살이 쪽 빠졌어요. 그러게요. 금방 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조현 씨 없으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에이. 아니, 우리가 이제 같이 방송한 지 벌써 2년. 이럴 수가. 시간 정말 빠르죠. 참 지겹다. 정말 이제는 일상이 되어서 없는 게 너무 낯설더라고요. 뭐 재밌게 잘 하셨어요, 방송은? 뭐 그 사이에 수현 씨 왔다 갔다는 얘기 비밀인데. 저 알고 있는데요. 이럴 수가, 비밀이었는데. 즐거우셨죠? 행복하셨을 거예요. 제가 즐거워했다는 것도 비밀인데. 모를 리가 없죠, 제가. 이럴 수가. 완전 들켰다. 그때 저희가 저 종현 씨밖에 없어요. 됐습니다. 어벤져스 얘기를 할 때. 됐다고요? 네. 수현 씨 얘기를 얼마나 했는데. 그렇죠. 그죠. 신문을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네. 어벤져스 말 더듬는 거 봐. 네. 대단했죠. 네, 대단하시더군요. 네, 정말. 네, 어쨌든. 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오랜만에 또 만난 신 기자님과 함께 어떤 영화 이야기 나눌지. 네. 그래서 이제 어딘가서 돌아온 자 이야기예요. 요즘 한참. 제가 돌아왔으니까요. 그렇죠.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돌아오신 분. 영어 단어로 레버넌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요. 그냥 이제 망자, 살아 돌아온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 구태여 이제 한국식 이 번역으로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게 그 실화가 배경이거든요. 그래요. 1823년이니까 19세기입니다. 네. 초. 우리는 흔히 뭐 이 미국의 역사가 200년도 채 안 된다고 얘기하죠. 이때는요 독립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이 독립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 국가가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지 않고 이른바 서부 개척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부 개척 시대에는 카우보이들이 이제 총을 들면서 법을 집행하는 시절이죠. 하지만 그런 식의 신화가 성립되기도 전 아직 미국이 동부에서 이른바 이제 뉴욕이나 뭐 보스턴이 있는 이 동부 지역에서 중부 지역으로 좀 겨우 국력을 확장시켜 가던 시절.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애매모호하던 시절이에요. 네네. 아시겠지만 이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면 그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금광이 터지면서 그렇죠. 이제 이른바 그 골드러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대거 동부에서 서부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고 남북 전쟁도 일어나면서 국가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거든요. 미국의 남북 전쟁은 남과 북이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각각 국가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장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도 벌어지기 전, 그러니까 미국이 별 볼 일 없던 시절입니다. 무언가가 이제 체계되지 않았던 정말 허벌판의 시절이겠죠. 맞아요. 네, 보안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야생마의 시절인데 그 시기에 그 미국 중부 이제 미주리 지역이죠. 요 지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어떤 인물 슈 글래스라고 했던 어떤 실존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은 사냥꾼이면서 모피 회사에 소속되어서 그러니까 길을 알려주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거든요. 이 인물이 뭐 한반도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호랑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북미 대륙에서의 생태계의 최강자는 회색곰, 그리즐리 베어라고 하는 회색곰이에요. 회색곰한테 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얻어 터져요.
죽기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네네. 이제 동료들이 이 친구는 죽었다 생각하고 버리고 가는데 그 살아남아서 수백 킬로를 혼자 이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는데 걷지 못해서 기었대요. 오, 그 정도요? 기어서 수백 킬로의 그 허벌판 황무지를 통과해서 이제 요새로 돌아왔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네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큰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이제 또 살아남은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또 그러면 분노라든지 어떠한 자연에 부딪히는 인간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표현한 영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되게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흔히 대자연에 맞서서 버티는 인간의 생존기. 네. 마션 최근에 있었죠.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그 All is Lost라고 해양 조난도 있었고, 네네.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도 그런 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말고,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 이제 이 영화의 감독은요, 네. 알레한드로 곤달레스 이냐리투. 길어. 아 참나. 네. 근데 우리가 이 감독 영화 중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 우리도 아주 좋아해요. 버드맨. 예. 네, 버드맨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감독은 이 휴글래스라는 스토리에 하나 더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생존기인데 사실은 복수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아서 누군가에게 복수하겠다는 그 일념. 그렇죠. 이제 네. 좀 뭐랄까 이제 또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긴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이 원작이 되는 소설을 쓴 사람은요, 마이클 푼케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이 인물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USTR이라고 해서 미국 통상 대표부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부대표를 지냈던 그리고 지금 WTO의 미국 대사로 있는 그러니까 현직 외교관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날 그 휴 글래스라는 실화를 접하고 소설을 쓰고 싶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소설을 썼대요. 네. 근데 이 인물이 이 소설을 썼을 때는 말하자면 이게 이런 거죠. 미국의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파운딩 파더스가 미국 그 독립을 선언하고 헌장을 만들고 이런 신화화된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 미국이 건국되던 과정에 보이지 않던 사실들이 여기 묻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군 때는 그러니까 모피상들,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은 뭐 아무런 자원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술록을 잡는 모피를 파는 모피상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민병대에 가까운 존재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군이라고 하는 거의 원형이라는 건 그냥 상인들 보호하는 그런 동네의 그 민병대 수준이었고, 네. 그리고 인디언들한테 끊임없이 습격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중부 지역은 여전히 우리도 왜 그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현재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부 지역은 프랑스나 외국 군대들이 주둔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란 국가 자체가 굉장히 한마디로 그냥 삼류 국가였던 거죠. 약한 국력을 갖고 있었던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마이클 푼케라는 인물은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미국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불굴의 의지로 그 자연을 뚫고 살아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마이클 푼케 원작의 핵심이라면, 네. 자 다시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이분은 이분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은 거기에 복수라는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버넌트를 보신 분들이 영화가 다큐멘터리 갖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종종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워낙 대자연 안에서 생존기로만 보게 되면 이거는 흔한 생존기 같지만 이 인물이 왜 생각해 보세요. 수백 킬로를 기어서 와요. 회색곰한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네. 그러면 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인간이 물론 생존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는 얘기하지만 인간은 어느 순간에 아유 됐다 나 그냥 그만 살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 글래스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자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이 분은 이 감독은 거기에 복수라는 의지야말로 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나오지만 휴글래스한테는 아들이 있는 걸로 설정이 돼요. 이거 원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네네. 그 아들은 그 포니족이라고 하는 그 인디안 부족과의 여자 사이에서 낳은
그 혼혈 아이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제목 이름은 호크인데 영화에서 보면 그 포니족의 그 아내가 참 예뻐요. 아름답군요. 또. 뭐 나 같아도. 네. 그래요. 그래서요. 어떻게 되나요? 그 호크라는 아이가. 예쁘다고요. 그래서 아니 말고 호크 아이 얘기해 주세요. 승현 씨 말씀 좋았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호크가 여기서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건데 톰 하디라고 하는 배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좋아하는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이제 악당으로 연기했던 그 인물, 톰 하디가 피츠제럴드라는 인물을 연기하는데 그 인물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을 아들이 죽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는 거죠. 아버지가 직접 보는 거죠. 근데 당시에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회색 곰한테 습격을 당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심지어는 목에 그 발톱 자국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 피츠제럴드는 이런 겁니다. 좀 더 디테일을 설명드리면 이 사람을 데리고 도저히 동료들이 그 기지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 이 사람이 임종할 때까지 지켜주면 수백 달러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 네. 팀의 리더인 데비가. 네. 근데 그런 이유는 당시에 이 나라는 종교를 믿었던 나라니까 청교도적 국가니까 그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종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돈이 어두워서 임종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이 톰 하디가 연기한 피츠제럴드인데 피츠제럴드가 생각해 보세요. 돈을 아무도 목격자가 없어. 나 혼자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이면 그리고 죽었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면 그렇죠. 다시 자기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 맞아요. 이거야말로 합리적인 선택인 거지. 그런데 그 순간에 장애물은 이 아들인 호크인 거야. 네.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 슈글레스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아들이 목격하니까 네.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아들마저 죽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슈글레스하고 피츠제럴드 사이에는 그 복수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네. 아들을 죽인 놈을 잡으러 가야 하니까 수백 킬로를 그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기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생존기가 아니고 추격기인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뭐 사실 추격이라고 하면은 약한 자가 도망가고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이 이제 도망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주인공인 디카프리오가 온몸이 만시창인 누가 봐도 이제 누굴 쫓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로 그렇죠. 쫓는 그런 추격기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부터가 포인트인데 인간의 법은 네. 법의 시작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얘기하죠. 함무라비 법전은 아주 단순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복수예요. 한마디로. 네. 네가 내 눈을 뺏었으면 눈을 뺏고 네가 내 자식을 죽였으면 자식을 죽이고 아니 널 죽이고. 그러니까 이 복수라고 하는 원칙이라는 게 법의 기본인 거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큰 죄를 지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정말 아이를 유기해서 죽인 이 악랄한 악질범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형량을 어디까지 매겨야 하느냐가 고민이죠. 네. 예를 들면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 시절이라면 아이를 죽인 범인한테는 아이를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현대의 법은 형량이라고 하는 게 대중적 법감정과 실제 형량과 그 사람한테 형을 집행했을 때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제 그 이득이 있죠. 그거를 고려하는 이른바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지금 제가 계속 처음에 얘기했지만 미국이라는 사회가 아전이 국가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이니까 그때는 그냥 복수하는 것이 유일한 법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인간의 법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보복과 복수가 기본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량을 잴 수 있는 재판관이 없다면 네가 내 아들 죽였으면 너도 너의 목숨을 죽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수라고 하는 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본질 안에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연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법칙은 복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의 법칙은 강한 자이 살아남는 것이죠. 맞아요. 약육강식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이 영화에 보는 포인트인데요. 슈글레스가요. 네. 회색곰을 만났을 때 네. 회색곰 근처에 작은 어린 새끼곰들이 있는 걸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회색곰은 자기
아이들의 자식을 안전을 지키려고 위해서.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사투를 벌인 끝에 회색곰을 죽이는데 성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간 회색곰들의 자식들, 새끼곰들 입장에서 보면 휴글레스는 엄마 곰을 죽인 거예요. 아빠 곰이지 그럼요. 엄마 곰이지. 그리고 났더니 그러니까 그 자연의 법칙이 돌고 돌아 피츠제럴드는 그 휴글레스의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자연의 법칙으로는 합리적이거든요. 네. 결국 누군가는 누군가의 인과 응고로 죽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아무런 감정도 있지 않아요. 네네. 반면에 인간의 법칙 안에선 복수라는 걸 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게 공평하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 공평인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내면의 욕구는 생존 욕구도 아니고 복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냐리투 감독이 그 아주 거대한 대자연 속에서 약육강식이 판을 쳐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인간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돼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영화 보시고 재미없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포인트 보면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 중간 여기까지는 이제 그 스포일링이 아닐 테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 이 슈그레스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인디안 부족 중에 한 명인데 그 우연히 인디안 부족이 그 굶어 죽어가는 슈글레스한테 고기도 던져주고 네. 심지어 기절에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 있어서 기절한 슈글레스를 위해서 움막도 지어줘요. 그 혹한의 그 툰드라 지대 그러니까 그 평야 지대를 지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이 영화 안에서 이 인디언 남자와 우연히 지나가던 인디언 남자와 슈글레스의 둘의 우정이야말로 가장 유일한 아름다운 장면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복수와 피로 점철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인디언도 똑같이 가족을 슈글레스처럼 잃어요. 누군가한테 잃었다고 그래요. 나도 내 가족을 잃었지. 그런데 인디안의 태도는 자연의 법칙은 그런 것이야. 내 가족이 죽었어도 나는 복수는 신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복수할 수 없고 나는 그냥 내 부족을 따라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슈글레스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피츠라드를 쫓고 있는데 이 인디언 부족 남자는 복수를 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순응하고. 그러니까 북미 대륙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인디언 부족은 인간의 법칙 대신에 자연의 법칙을 따랐던 거죠. 네. 반면에 이 슈글레스는 자연의 법칙 대신에 인간의 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둘의 인생이 교차되는 거예요. 그리고 묘하게도 이 인디안 남자가 슈글레스를 구해준 직후에 그 근처를 지나던 프랑스 민병대의 손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건 아무런 법칙이 없고요. 그 안에서 어떤 법칙을 짜릴지는 자신의 그러니까 그 개인의 선택인 거죠. 네. 이 사람은 자연의 법칙을 따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연에 대한 판타지는 그러면 이 사람은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물길이 딱 막히는 거죠. 인간의 손에 의해서. 그 법칙의 위아래가 절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느낄 수 그러니까 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북미 대륙의 역사는 자연에 순응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역사가 그걸 인위적으로 절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진 역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들을 이냐리투 감독이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거든요. 갑자기 인디안 남자가 사라졌어. 네. 그래서 도와주고 좋은 사람들은 떠나갔나 보다 싶었는데 그 다음 순간에 목매달아 죽어있는 인디안 남자의 시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때 이냐리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건 자연에 순응하는 사람 삶도 그게 인위적으로 절단되는 순간을 보여주고 그 순간에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도 선택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슈글레스가 충격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계속 얘기하는 건 자연의 법칙은 약육강식이고 인간의 법칙은 법인데 복수인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NBC FM for you.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이야기 길게 좀 나눴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그 디카프리오가 네. 그래요. 이번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예요. 뭐 유력한 후보가 뭐 몇 명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에디 레드메인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이클 패스빈더가 있어요. 네. 스티브 잡스 또는 데니 시걸. 네. 굉장히 좋은 작품들인데 이번에야말로 거의 사전 5기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디카프리오한테 안 주면 디카프리오가 아카데미를 폭파시키지 않을까 싶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감독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감독이냐면 그 CG가 전혀 쓰이지 않았어요. 그 혹한의 그 평야 지대에 그 미국 중서부 미주리 일대 지역에 배우들을 풀어놓고 그냥 그 자체로 생고생을 시키죠. 딱 CG가 딱 한 번 쓰인 건 회색곰이 디카프리오를 공격하는 그 장면 하나예요. 회색곰은 사실 연기할 수 없으니. 그렇죠. 회색곰을 연기한 그 회색곰이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파란색 블루스크린 그 표면으로 돼 있는 회색곰 인형 탈을 쓰고 그 연기를 해요. 이렇게 정말 영화를 보면 정말 잔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냅둬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디카프리오를 그냥 거의 그냥 차라리 잡아 먹어라 싶은데 그냥 갖고 놀거든요. 무슨 마치 고양이가 쥐 갖고 놀듯이 네네네. 물었다가 쳤다가 찢었다가 집어 던졌다가를 반복하면서 화풀이를 해요. 네. 그걸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하죠. 보고 있으면 디카프리오한테 카메라가 이렇게 그 클로즈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디카프리오와 곰이 내뿜는 그 숨결이 카메라에 묻어서 성에가 껴요. 그걸 그대로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추운 일대 지역에서 물에 빠져 기어다녀 심지어 이런 장면도 있어요. 뭐 목에 이제 칼집이 그러니까 그 흉터 자국이 있는데 그 옛날 총 써던 화약을 갖고 목 부분을 소독하느라고 지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이 별짓을 다 한다 싶은 정도로 두 가지 연기를 합니다. 온몸을 던지는 고통 그 자체를 인내하는 연기, 생존의 연기와 또 하나는 아들을 죽인 남자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복수심의 연기. 이 두 연기가 다 완벽해요. 디카프리오가 상당히 엄청난 수준 높은 연기를 보여줬다라는 거. 네, 이제까지 디카프리오가 보여줬던 뭐 캐치 미 이프 유 캔 같은 애들 영화 또는 뭐 타이타닉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꽃미남 배우가 이제 20년이 흘러서 이제는 어떤 거장 배우도 그러니까 로버트니로 뺨칠 정도의 메소드 연기를 펼치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망가뜨리죠. 네. 그건 아마 아카데미가 상을 안 줘서 계속 동기부여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싶어요. 예를 들면 울프 오브 더 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오스카를 못 받아서 그렇다. 계속해서 연기에 대한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근데 받을만 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아카데미 예를 들면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라고 해서 네네네. 그 영화에서 보면 아카데미 상을 받기 위해 연기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상 같은 거 신경 안 써.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온몸을 던져서 배우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가볼래. 가 있어요. 네. 심지어 생매장 당하고 생매장 당할 때 그 이냐투 감독이 클로즈업에 들어가는데 이때 디카프리오의 표정과 연기는 수년 동안 본 적이 없는 연기죠. 그런 거를 보면 아카데미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상을 받겠다고 한번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 봐요. 네. 그렇군요. 안 주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받는다는데 한 표. 네. 정말요? 안 받을 수 없다는 거. 일단 경쟁작들이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 마이클 패스빈더 연기 훌륭하긴 한데 훌륭하지만 레버넌트가 없었으면 모를까 있다면 어쩔 수 없고 데니 시걸의 에드 레드미의 연기 훌륭하지만 그러나 지난해 받았잖아. 뭐 2년 연속 벌써 그 젊은 나이에 벌써 2연패야. 이번에도 안 주면 일부러 안 주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디카프리오. 그러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소녀 팬들이 많았던 걸 원망해야죠. 자, 그래요. 레버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우리 이제 다음 영화를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복수에 대한 영화, 복수하면은 떠오르는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요. 아니 이게 그 복수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렬한 욕망이자 네.
그 인간은 지능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감정을 지능화시키는 거예요. 복수라고 하는 건 그 내가 저 사람이 날 때렸어. 그럼 내가 한 대 때리기 전에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날 때렸고 네. 이거 때림으로 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지능, 그러니까 그 지능이 복수라는 감정을 합리화시키는 데 활용되거든요. 네. 내가 저 사람 걸 뺏어야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복수라는 감정은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본질적인 감정이자 또 이 법칙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를 그 이냐리투 감독이 먼저 발견하고 화두로 삼았느냐? 네. 아니죠. 한국의 박찬욱이라는 감독 있죠. 박찬욱 감독이 맞습니다. 복수라는 화두를 가장 먼저 끌어낸 전 세계에서 어쩌면 감독일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영화가 복수는 나의 것이죠. 2002년도 영화인데 복수는 나의 것이야말로 어쩌면 전 세계에 복수라는 감정이야말로 얼마나 강렬한 감정이고 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인지를 보여준 영화 같고 그 영화부터 아마 레버넌트까지가 이어져서 레버넌트를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연상시키는 예민한 관객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이른바 복수 3부작의 첫 번째 영화죠. 네. 복수 3부작으로 이어지는 게 올드보이가 있고 네. 친절한 금자씨가 있잖아요. 그 세 편으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 영화고 올드보이하고 친절한 금자씨와 달리 이 영화는 망했죠. 그래서 복수하려고 이제 올드보이 만들었죠. 아 근데 네. 이 영화 복수는 나의 것. 네. 이 영화가 흥행이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네. 저는 어차피 성인이 된 후에 봤으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반응을 기억을 못해서 그랬는지 2002년도 나중에 그렇구나. 봤거든요. 네. 한참 나중에 봤어요. 저는 그 VOD로 이제 한참 나중에 보게 됐는데 그때 봤을 때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와 이거 그 이후엔 사실 제가 봤을 땐 이미 박찬욱 감독이 엄청나게 이제 성공한 이후였으니까 이래서 박찬욱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작할 때는 역시 좀 실패한 후였군요. 그게요. 박찬욱 감독이 이제 그 데뷔작에서 완전히 실패하잖아요. 90년대. 네. 그리고 나서 그 영화 평론가로 연명하다가 그 2000년에 공동경비구역 JSA의 연출 제의를 받으면서 감독으로서 재기에 성공하죠. 네. 그래서 이제 한 편 딱 흥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 만들고 싶은 영화 만들어도 돼? 그때 했던 시나리오가 몇 편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복수는 나의 것이고 또 다른 거 하나가 박쥐예요. 네. 둘 다. 흥행은 공통점이 있죠. 흥행은 심심했고 네. 둘 다 송강호가 나온다. 복수는 나의 것을 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JSA에 비교할 바 안 될 정도로 흥행에 실패하죠. 근데 이게 흥행이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일단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버넌트도 복수를 완수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보게 되거든요. 네. 아들을 죽인 왼수를 찾아내서 죽여야지. 그게 복수가 그 인디언은 신의 의지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신한테 달린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디카프리오는 아카데미상을 받기 위해서 복수를 인간의 뜻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 복수가 인간의 뜻인 순간 동력이 되는 것인데 그게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부모를 죽인 왼수? 조선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네네. 요즘은 용서할 거야 아마. 내 자식을 죽인 원수 용서 못하죠. 나의 자식 그리고 그렇죠. 나의 뭐 남은 혈육 뭐 이런 거. 내 아내를 죽인 원수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죠. 용서하지 못해야지 낭만인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을 죽인 원수는 절대 용서 못해요. 네. 레버넌트도 그렇고 복수는 나의 것에서도 일찍부터 그걸 끄집어냈어요. 네. 여기서 보면 중소기업 사장인 동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동진이라는 인물이 딸이 있는데 네. 그 딸이 유괴가 돼요. 박찬욱 감독의 절친 이름이 동진인데, 아. 근데 어쨌든 그 딸이 유괴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딸을 유괴한 이유는 유괴범들도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균 씨가 연기한 그 뉴란 인물과 그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서 그 뉴라는 인물이 근데 청각장애인이고 네. 비정규직인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잣집의 딸을 유기하겠다라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 사회적 약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중소기업 사장은 사장이니까 이들보다 사회적 강자일 텐데 네. 그런데 유괴를 하고 나서 아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실수로.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착한 유괴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아이가 죽는 순간 나쁜 놈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른바 부르주아인 건데 그 부르주아가 이제 무산계급인 프롤레타리아? 이제 노동자들을 상대로 복수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순간 선악구도가 완전히 뒤엉켜 버리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가 약자한테 징벌을 하게 되지만 사실 그 약자는 나쁜 놈인 거고 강자가 약자한테 징벌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네. 그 순간 관객들은 복수의 구도가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하기에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구도선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른바 회색지대 영역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올드보이나 친절한 금자치에서 보면요, 그 복수의 구도가 그레이한 영역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올드보이는 굉장히 흥행했잖아요. 네네. 그건 이유는 뭐냐면 복수의 구도 안에 그 로맨스를 넣었고 사랑이라는 구도. 네. 관객들이 달콤하게 먹고 싶어하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랑 따위 얘기. 그거를 해서 복수 안에 로맨스를 넣어서 사랑이라는 당위를 입히지만 복수는 나의 것에서는 복수라는 동기는 부여했는데 그 복수의 그 구도가 누가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떤 복수도 시원하게 느껴지지 못하고 통쾌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냥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뭔가 함께 감정이입해서 누군가를 응원하든지 그러기에도 상황에서 너무나도 애매해. 그러니까 내 자식을 죽인 아무리 그들이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식을 유괴해서 죽게 만든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지만 이 복수는 나의 것에도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이 박찬욱 감독의 탁월한 지점이자 악취미를 보여주는 건데 죽은 아이의 사체를 보고 부검을 하면서 이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려요. 네. 그러니까 당연하죠. 아빠인데. 그런데 그 관계 없는 사체 이 사람이 이제 그렇죠. 그 죽은 누나의 사체를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신하균, 그 네. 유괴범의 사체를, 그러니까 이 누나의 사체를 볼 때의 장면에서는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게 아니고 하품을 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 그 누나였던가? 누나예요. 누나의 그 관계 없는 사람의 사체를 볼 때에 이 사람을 하품을 하거든요. 그럼 뭐냐? 이 사람은 내 자식을 죽인 애 사체를 볼 때 눈물을 흘리며 어떤 그 감정이 관객들한테는 거꾸로 굉장히 사악하고 이기적인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관계 없는 사람한테도 측은심을 느끼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론 그럴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내 딸이 유괴되어 죽었는데 네. 하지만 그 순간에 구태여 하품까지 하는 장면을 넣은 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사적 이기심을 툭 건드리는 거죠. 그걸 들춰내는 거예요. 네네. 당신네 정의를 부르짖지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정의 따위는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통렬하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복수라고 하는 건 나의 사적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정의인 거죠. 사회적 정의. 그렇죠. 이른바 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복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네네. 내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어.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복수해 주는 법을 집행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영웅들의 몫일 뿐인 거고 그렇죠.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내 자식, 나한테 피해가 온 것에 대해서만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과연 정당한 복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정의의 개념의 시작은 복수인데 그러면 그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레버넌트는 그런 그레이한 영역이 없어요. 없고 그냥 자식을 죽인 놈을 쫓아가죠. 그 생사의 벽을 그 선을 넘어서 사선을 넘어서 그 순간 이 영화는 흥행의 요소가 있는 거고 복수 나의 것은 좀 더 멀리 갔죠. 그렇군요. 자,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베이비복스의 Get Up 듣고 오겠습니다. One time for your mind, two time for your soul. Baby, about to kick it. Come on.
베이비복스의 Get Up 듣고 왔습니다. 자, 복수에 대한 영화들 다뤄보고 있는데 지금 복수는 나의 것 한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저는 뭐 이 영화 얘기할 거 정말 많긴 하지만 그 신하균 씨가 죽는 장면이 상당히 마음속에 너무 많이 남아서 네. 뭐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난 영화니까요. 뭐 엔딩씬 가까이 된 이 부분 얘기해도 되겠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송하고 씨가 사과를 하면서 복수를 이제 하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찝찝함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영화가 끝난 후에 정말 찝찝함을 엄청나게 많이 안고서 봤던 영화 중 하나인데 복수는 나의 것 그리고 악마를 보았다. 악마를 보았다. 이 그렇죠. 두 영화의 엔딩 씬이 정말 충격적으로 찝찝함을 가져준 이런 악취미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관객들이 네. 이른바 카타르시스, 배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을.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 극장에 와서 하고 싶어하는 건 감정을 쏟아내고 싶어하죠. 네. 어떤 감정 주인공한테 이입된 후 그 감정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복수라고 하면 복수가 이루어지고 돈을 버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캐스퍼 케이퍼 필름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대박을 터뜨려서 돈을 다 벌게 되고 이런 장면을 원하는데 그런 장면을 허락하지 않는 것. 그럼 감독으로서는 무모하면서 예술가적인 태도죠. 무슨 얘기냐면 그 상업 영화에서는 그런 게 있어야 이른바 머니샷이 있어야지 네네. 성공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예술가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거는 예술이 아니고 타락한 예술일 수 있죠. 어떻게 보자면 네네. 관객들한테 그냥 배설하게 만들고 끝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순간에 그 감정을 갖고 나가게 만들면 관객이 끊임없이 그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복수는 나의 것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강호 씨가 그러니까 신하균이라는 인물을 미안하다고 하면서 죽이잖아요.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또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생각하겠죠. 아이를 죽인 나쁜 놈이니까 죽여야 하는 것과 네.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복하는 게 사실이냐와 그리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그 이율배반성, 가식성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드러나는 장면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관객들은 통쾌하게 복수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데 복수는 너나 가져라. 복수는 너의 것. 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수에 대한 양면성을 또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여기서 마치고요. 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신기주 기자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시고요. 자, 광고 들으시고 Nothing But Thieves의 허니 위스키, 이 곡은 0992님 신청곡입니다. This part is pretty boring. I don't think it's for me. Lucy's already crossed out. She's on a specialty. This air is getting so thin. Go down, go down, go down. The honey whiskey.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미루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인터넷에 누군가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을수록 입을 닫게 되는 게 어른인가 보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도 이 시간 이곳에서만큼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털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 푸른밤 종인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444님,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하고 나가야 할 일이 있는데 잠이 안 와서 몇 시간째 뒤척이고 있네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MIMP의 True Colors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는 순간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거 막 나 지금부터 잠들면 얼마나 잘 수 있지? 막 이거 계산 계속하고. 아니 순식간에 나오잖아요. 5시간이면 5시간, 5시간 반이면 5시간 반. 바로바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뭘 그렇게 계산을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자려고 눈 감아도 바로 잠 안 들 테니까 30분 정도 좀 후에 잠든다고 치면 그래. 아닌데 20분? 20분이면 잠들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계산 계속하고. 좀 저도 사실 이럴 때가 많은데 그럼 저는 좀 잠을 안 자버려요. 그냥 시간 아까워갖고 다른 거 해요. 그러다가 밤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럼 다음날 상당히 힘들고 지치고 그러는데 눈 감고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눈 감고 따뜻한 그 마사지 팩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배 위에 올려두거나 목 위에 올려두면 전 잠 잘 오던데요. 배 따뜻하게 하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현정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들으면서 꿈을 향한 의지를 다지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늦은 시간 이게 또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다들 힘내시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뭔가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항상 결과물이라는 게 되게 숨어져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니까 조금만 견디시면서 잘 참아내시면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들 잘 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MIMP의 True Colors 듣겠습니다. You with the sad eyes, don't be discouraged though I realize it's hard to take courage in a world full of people. You can lose sight of it all. The darkness inside you makes you feel so. MIMP의 True Colors 들었습니다. 사연 더 만날게요. 배지민님, 매일 푸른 밤을 틀어놓고 자는데 오늘 밤은 잠이 잘 안 오네요. 곧 진짜 어른이 되는 20살. 어른이 되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죠? 제 꿈은 전쟁 피해자들을 돕는 거예요. 꿈을 생각하며 그린데이의 21 Guns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1 Guns. 그래요. 20살이 된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인이 되는 거죠. 법적 성인이 되는 거지. 지민 씨가 보내주신 어떤 의미가 정확히 제가 생각하는 어른이라면 본인이 어떤 이 원하는 꿈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 그 전쟁 피해자분들을 돕는 일, 그걸 하면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을 찾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되게 이제 복합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들이 섞이면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막 많이 했다고 예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나도 이제 행복해져야 어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완벽하게 또 지켜내면서 그들을 행복하게까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스스로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어른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민 씨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본인이 생각하는 어른의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사실 어른이라는 게 숫자에만 이제 포함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꿈이 있으시고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실 테니까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하윤님, 전 부엉이 족이라서 엄마가 주무실 때 공부하고 엄마가 깨어 계실 때 쉬는데 엄마는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엄마랑 싸우고 친구네 집에 와 있는데요. 기분이 너무 별로네요. 쫑디, 어떤 말을 하며 엄마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예. 하윤 씨의 나이도 일단 궁금하고요. 사실 이게 이 생활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나이랑 되게 중요하긴 해요. 사실 이게 10대라면 조금 저도 걱정이 되고요. 왜냐면 학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방학 중이죠? 2월 계약 안 했겠죠? 아직 안 했을 거예요. 곧 중고등학교는 3월 달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중이니까 글쎄 10대라면 조금은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시고 타협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패턴을 조금 당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20대 이상이시라면 공부의 어떤 결과물들로 이제 증명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공부 안 하면 시험 잘 못 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공부 많이 하고 엄청나게 막 준비를 잘했다면 이제 또 잘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이제 증거 제시를 나 엄마 잘 때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럼 되지 않을까요? 0745님, 방학인데 맨날 푸른밤 듣다가 2시, 3시에 자는 게 습관이 됐어요. 계약도 다가오는데 어쩌죠?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네요. 거미의 낮과 밤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낮과 밤이 이제 바뀌면 진짜 패턴 다시 돌리기가 쉽지는 않죠.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상 7시, 6시 반 한 3일 정도만 이때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낮잠 절대 자지 말고 무조건 11시쯤에 잠 와요. 이거 정말로 진짜예요. 7시, 6시 반 그러니까 9시도 안 돼요. 무조건 7시나 6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잠이 안 올 수가 없어요. 11시에 무조건 잠 와요. 낮잠 안 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몇 시에 잠들었든 내가 5시에 잠들어도 6시 반이나 7시에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몸을 혹사시키고 그런 패턴 무조건 돌릴 수 있어요. 전 좀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좀 방학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 때. 힘내십시오. 쉽진 않을 거예요. 정말 일어나기 싫거든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그 침대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서 좀 오후 한 2, 3시쯤 되면 이제 점심 먹고 2시쯤 됐을 때 책 좀 읽어볼까? 그 침대에 딱 누워서 책을 딱 펴는 순간 바로 이제 졸음이 오기 때문에 앉아서 읽어야 돼요. 그런 것들도. 근데 아침이 생기면 되게 하루가 길고 할 것들이 되게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한주영님. 지금 동생을 재우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추운 새벽 밤 일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실 엄마가 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머니를 또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연락 한번 해보시고요. 조심히 들어오시라고 날씨 추운데 고생하셨다고 이런 메시지 보내는 거 되게 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른밤에도 보내주신 것처럼 어머니께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린데이의 21 Guns 그리고 거미의 낮과 밤 두 곡 듣겠습니다. Do you know what's worth fighting for when it's not worth
그린데이의 21 Guns 그리고 거미의 낮과 밤 두 곡 들었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5962님 요새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새로 했어요. 근데 안경테도 새로 샀는데 안경점에서 이것저것 써본 게 무색하게 너무너무 안 어울려요. 테가 큰 걸 샀더니 도수 때문에 광대까지 굴절되어 보이고 진짜 별로라서 거울 볼 때마다 놀랍네요. 속상한 마음 Years and Years의 Take Shelter 위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안경이 사실 맨 처음에 이렇게 껴볼 때는 도수 없는 알이 껴있거나 혹은 알이 안 껴있는 상황으로 많이 안경을 써보잖아요. 이게 또 여기서 이제 도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총체적 난국이죠. 저도 되게 두꺼운 안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안경 쓰면 눈 진짜 작아져요. 그래서 뭐야 당황스러워요. 다들 잘 보고 메이크업하는 그 우리 스태프분이 무슨 일이에요? 당황스러워요. 안경 빨리 벗어주세요. 저한테 이랬어요. 왜요? 이거 벗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도 빨리 벗어요. 화장이 안 될 것 같아요. 막 했어요. 눈이 너무 작아서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진짜 그랬었는데 어쩔 수 없죠. 이게 눈이라는 게 안 좋으면 이렇게 안경 때문에 좀 얼굴도 많이 달라져 보이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안경 탁 벗으면 갑자기 막 샤라랄랄랄랄라 이러면서 뿅 반하고. 강미라님 제 남자친구가 라디오를 듣는 게 취미라서 따라서 듣게 됐는데 너무 좋네요. 저희는 둘 다 취준생인데요. 서로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지내다 보니 어제가 벌써 1000일이었네요. 지금도 라디오 들으며 공부 중인 제 남자친구를 위해 데이브레이크의 Silly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1000일 축하드리고요. 1000일이면 오래 만나셨네요. 두 분 다 또 원하시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이 또 라디오 사연 보냈던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날이 어서 오길 바라겠습니다. Years and Years의 Take Shelter 그리고 데이브레이크의 Silly 두 곡 듣겠습니다. 모자란 사랑 고백이라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내 맘을 전하고 싶어 휴대폰을 꺼내 용기를 내요. 이미 저장된 그대 이름만 바라봐도 Years and Years의 Take Shelter 그리고 데이브레이크의 Silly 두 곡 들었습니다. 1208님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잘 되어주도록 이어주고 온 새벽입니다. 서글프네요. 그래도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다행이라는 바보 같은 마음이 들어요. 박효신의 동경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일지 저는 막 다 이해가 가진 않지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이분한테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면은 또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드리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1208님이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또 든다고 하니까 자, 그거에서 또 만족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참 박효신의 동경 이 곡 저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곡인데 가사가 너무 슬퍼서 이따 틀어드리겠습니다. 3678님
오늘 세차했어요. 시골에서 살아서 흙먼지가 평소에도 많이 묻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겨우 했네요. 언제 사뒀는지 모를 제품으로 왁스칠에 코팅까지 힘껏 해뒀어요. 설마 오래됐다고 차에 오히려 해가 되는 건 아니겠죠? 라이어 밴드의 춘기네 세차장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세차 용품 혹은 뭐 이런 것들 뭐 코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게 있지 않을까요? 그 뭐냐 기한이 있겠죠. 유통기한 혹은 뭐 사용기한 같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나 또 이게 넘어갔다면 어찌 보면 또 차에 해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어서 또 가셔서 가지고 조치를 취하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효신의 동경 그리고 라이어 밴드의 춘기네 세차장 두 곡 듣겠습니다. 서로 너무도 다른 세상 아주 새벽같이 일어나서 청소를 하면 세차장의 하루가 시작돼. 박효신의 동경 그리고 라이어 밴드의 춘기네 세차장 두 곡 들었습니다. 0223님 쫑디 1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랑 싸워서 연락을 안 하고 지내요. 전 같이 이야기하고 풀고 싶은데 친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기다려 달라 하네요. 근데 1년 넘게 기다리기만 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나탈리 머천트의 One Fine Day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뭐 사람마다 회복되는 시간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글쎄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또 언젠가 연락이 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너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요. 조금 시간이 흐르면 한 3달? 시간이 흘렀을 때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 쪽에서 먼저 연락하기 미안하고 민망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을 함에 있어서 너무 막 큰 의미를 두고 한다라기보다 뭔가 이제 명절 혹은 어떤 큰일이 있을 때 연락을 해서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있어 이렇게 그걸 좀 이제 표현을 넌지시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하네요. 3309님 며칠째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아침에 자꾸 늦잠을 자네요. 빨리 자고 일찍 일어나게 노래 틀어주세요. 나얼과 에코브릿지의 첫째 날 신청합니다. 저 맨날 푸른밤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2시까지 하는 늦은 방송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시고 매일매일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전 복을 많이 받았죠 저는. 그러게 이게 늦잠 자는 거 참 골치 아픈데요. 저도 늦잠 저 잘 안 자거든요. 정말 근데 늦잠 자는 경우가 되면 일어날 때 너무 놀라잖아요. 이러면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 기분이 막 식은땀 나는 듯한 그 느낌 너무 싫고 막 허둥지둥 뛰쳐나와야 되고 이거 너무 싫어요. 이게 좀 3309님 좀 푹 주무셔가지고 이제 늦잠 자는 일도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얼과 에코브릿지의 첫째 날 듣겠습니다. 너는 하루가 시작됐어.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어색한 것 같아서 길을 갑작스럽게 6개월 동안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됐어요. 수요일에 잠깐 인사드리러 갔다가 목, 금 이틀 일했는데 일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주말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피곤해요. 아무래도 첫 사회생활이다 보니 긴장도 많이 하고 신경을 써서 그런가 봐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방법 뭐 없을까요? (3537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능력보다 태도가 더 잘 보일 겁니다. 회사도 엄연히 사람 사는 곳이라서 기본적인 매너와 예절을 잘 지킨다면 나쁜 인상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모르는 건 빨리빨리 모른다고 말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렵거나 힘든 일은 인턴에게 시키지 않을 테니까 너무 긴장하시거나 걱정 마시고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태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끝곡 넬의 어차피 그런 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